네,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 2편, 통증 위치에 따른 감별 진단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편이 너무 옛날에 촬영했는데 방학 때는 논문 쓴다고 핑계를 대면서 촬영을 못했었네요. 졸업생들이 다음 거 왜 안 올려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할 내용은 염증과 통증의 관계, 그리고 통증 위치에 따라서 과연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통증 위치 감별 진단의 제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 환자들이 병원에 이렇게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뭔가 통증이 발생하면 도대체 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제일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탐정처럼 급성 통증의 원인을 한번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등의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면 통증의 위치를 토대로 손상 부위를 예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잘 없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이게 결국은 염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상이 발생하면 그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염증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 발생된 염증은 염증 반응 물질 때문에 결국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염증이라는 영어, 인플라메이션의 어원은 인플람미어라고 하는 라틴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보면 불에 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플라메이션은 우리 인간이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통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직이 손상받으면 다양한 염증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한다라는 거 사진처럼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건 일단 좀 무시하고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그 염증 물질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통증으로 느낀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릎과 관련해서 해부학적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있고 건, 인대, 캡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들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라고 환자들이 느꼈다라고 생각해 보면 무릎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 손상을 받았고 그 손상 때문에 염증이 발생했고 그 염증을 느끼니까 즉 무릎 바깥쪽의 통증은 무릎 바깥쪽의 구조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저도 이 예견에 대해서 가능하고 동의를 합니다.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금 그림처럼 각 부위에 대해서 이 질병을 의심하라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가 통증이 있으면 이런 질병을 치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제 핵심 내용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모아보자면 첫 번째, 손상으로 발생하는 염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은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들은 영양 공급, 노폐물 제거 등등을 위해서 순환을 하거든요. 염증 물질이 한 군데 발생했을 때 그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체 구조 중에 통증에 반응하는 감각 수용기가 매우 적은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우리 무릎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으로 카틸리지, 연골이거든요. 우리 보면 무릎이 아프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러면은 연골이 따랐다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쓰고 환자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연골은 침묵의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했을 때 통증이다 라고 호소하는 리셉터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생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나 통증의 원인들은 오히려 다른 데 가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릎에 나타나는 손상은 미세 손상의 축적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별, 체중, 나이, 일상생활 습관 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딱 한 가지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찰 논문에 따르면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무릎의
비정상적인 외력을 발생시키고 그 외력으로 인해서 미세 손상이 축적되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 손상의 축적이라는 것 역시 쌓이고 쌓여서 발생되는 그 통증은 원인의 부위가 그 통증의 부위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위별 통증에 대한 이 심텀이 우리한테 별 정보를 줄 수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이제 고찰 논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물리치료 혹은 정형외과 근골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의심하라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 주변에 발생하는 통증이 원인이 11가지 정도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파텔라, 무릎뼈 주변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한 8가지 정도를 의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뭔가 이 부위니까 이 질병이야 라고 해서 그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만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사이트를 보고 일반인들이 따라해서 이게 문제야 라고 해서 접근했을 때 해결이 되면 물론 좋습니다만 해결이 안 될 때 혹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실력이 좋은 치료사라면 오히려 남들이 의심하지 않았던 질병을 의심하는 그런 쪽의 접근 방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자료들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저도 이렇게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 치료할 때 저는 이런 사고방식의 흐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증상 부위별로만 하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인을 찾았다면 해결 방법을 시도합니다. 마사지도 좋고 찜질도 좋고 스트레칭도 좋고 운동도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내 통증이 줄어들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한 번의 치료라도 증상은 완화돼야 됩니다. 만약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다시 이 사이클을 반복해야 됩니다. 증상의 원인을 새로 찾아봐야 되지 계속 그대로 묵혀둔다면 이 내 무릎의 통증은 악화되거나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럴 때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한 아니면 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어떨 때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일단은 집에서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생각할 때 그 부위별 통증 부위별 무언가 원인을 이거야 라고 찾기보다는 그 부위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원인을 이제 다음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